마블 영화처럼 팬이 많은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건 언제나 그렇듯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저의 경우엔 전작인 블랙팬서를 그리 높게 평하지 않은 데다 여전히 와칸다라는 국가의 설정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의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만적이고 유치하고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마블의 세계 전체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독이라는 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저는 와칸다가 싫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설정 노름이라 생각해요. 미국을 능가하는 과학기술을 지녔다는 설정이면서 창과 칼 같은 냉병기를 휘두르면서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와칸다가 퍼붓는 화력이 아이언맨 1편에 나온 제리코 미사일만도 못해 보인다든지 그러면서도 세계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대목을 보면 솔직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웃음은 빙그레 머금는 웃음이 아니라 와칸다를 향한 비웃음이죠. 무엇보다 MCU 시리즈를 놓치지 않고 보는 입장에서도 불만입니다. 와칸다의 이상한 설정 때문에 와칸다만 끼면 스케일이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최악의 장면은 와칸다 전투 장면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팬서는 괜찮은 영화였죠. 저는 여전히 블랙팬서를 수작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는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은 웃기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블랙팬서는 좋은 마블 영화지만 기껏해야 햄릿이나 라이온 킹의 재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배경이라든지 액션, 체드윅 보스만과 마이클 B 조던의 열연에 힘입어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작품에 대해 쏟아지는 세간의 평인 역대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대접해준 것도 저는 그게 미국이라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종 문제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요. 흑인들이 열광하는 흔치 않은 히어로 영화를 올려주고 점잖은 척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한 티찰라는 블랙팬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르기까지 와칸다 자체를 상징하는 국왕으로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체드윅 보스먼이라는 젊고 아름다웠던 배우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은 그가 많은 영화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재능과 가능성에 더욱 큰 슬픔을 머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좋은 배우였고 멋진 배우였으며 앞날이 기대되던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적으로 말하자면 캡틴과 토니가 사라진 이 MCU에서 차세대의 리더를 맡아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고결한 그리고 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와칸다의 왕 그 자체였죠.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은 애초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티찰라의 빈자리로만 설명하기에는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괴롭고 또 이렇게 형편없다고 여긴 것은 오랜만입니다. 서사도 액션도 캐릭터도 모든 것이 망가진 채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황폐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영화에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부터 제가 받은 충격과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인상과 비평을 숨김없이 말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시리즈이기에 그리고 블랙팬서의 뒤를 이어가는 이야기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 동원되었을 그 안일한 결정과 선택들을 팬들 눈치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댓글창이 또 한 번 난리가 나겠지만 이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리뷰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로 이 영화를 리뷰하겠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한 와칸다의 국왕 티찰라, 오빠의 죽음을 막지 못한 슈리의 절규, 그리고 와칸다는 이제 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초반의 진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례식 장면에서 이어지는 마블 로고의 엄숙함은 오히려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연출이었죠. 이야기는 새로 발견된 비브라늄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설정을 뒤집는 것인데요. 원래 와칸다에만 있다고 알려진 비브라늄이 와칸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거죠.
미국이 비브라늄 채굴을 위해 나섰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속 인간들에게 공격당합니다. 나중에 알려지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정체는 탈록한 음파 공격을 이용해서 네이비시를 공격하고 인간 병사들은 총기를 들어도 전혀 상대가 안 되며 날아가는 헬기조차 붙잡아서 집어 던지는 엄청난 존재도 있는 세력입니다. 마치 세이렌의 전설을 연상시키는 능력이며 독특한 설정이 인상적입니다. 물을 폭발시키는 폭탄 같은 것도 사용하고 고래를 길들여서 타고 다니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 와칸다의 비브라늄 시설이 공격당하기도 하면서 티찰라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라몬다 여왕이 전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일을 공론화하는 장면도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라몬다 여왕의 연설이라든지 라몬다 여왕이 다소 과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1워에서 라몬다 여왕의 남편인 트차카 선왕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와칸다 입장에서는 국제기구 참석이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더 엄중하게 호위를 곁에 두려고 하는 건 충분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티찰라의 죽음으로 와칸다는 가장 완벽한 지도자를 상실했고 또한 국가의 수호신인 블랙팬서를 잃었으니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죠. 대외적으로 와칸다는 여전히 강하며 비브라늄은 물론이고 국가를 수호할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세계 최강국을 운운하는 장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요. 시리에 빠진 슈리를 데리고 온 라몬다 여왕이 여전히 전통적인 절차에 거부감을 보이는 슈리에게 오빠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찰나 탈록칸의 국왕이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쿠쿨칸 네이머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진행되죠. 네이머는 와칸다를 상대로 경고했고 이에 와칸다는 와칸다 외부 비브라늄의 존재 그리고 비브라늄 탐사기를 만든 천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천재는 리리 윌리엄스였고 오코에는 라몬다의 명을 무시하고 슈리를 데리고 리리를 데리러 갔다가 탈록칸의 습격을 받아 슈리와 리리를 납치당하는 실책을 범합니다. 이에 라몬다는 오코에를 직위 해제하고 슈리를 구출하기 위해 나키아를 찾아간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탈록칸의 네이머는 슈리를 극진히 대접하며 동맹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슈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해줍니다. 네이머는 원래 마야 문명의 부족 출신인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스페인의 침략으로 인해 천연두 등이 돌자 부족의 주술사가 푸른 약초를 먹여서 피부가 푸르게 된 것이 탈록칸인들의 탄생입니다. 그들은 물 밖에서 숨을 쉬는 능력을 잃었지만 바다에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죠. 정글에서 살던 이들이 바다로 가게 된 겁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은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키아가 슈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탈록칸의 희생자가 나왔고 네이머는 슈리가 탈록칸의 모든 것을 봤다는 이유로 전쟁을 진행합니다. 갑작스런 네이머의 공격에 와칸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 과정에서 라몬다 여왕은 사망, 슈리만 남게 됩니다. 이때 슈리는 네이머가 선물한 네이머 어머니의 팔찌에서 추출한 성분을 토대로 심장 모양 허브, 하트 허브를 만들어내고 블랙팬서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하트허브를 마시고 선조들의 세상으로 갔을 때 슈리를 기다린 것이 아버지도 오빠도 어머니도 아닌 사촌인 에릭 킬몽거였다는 것은 이 영화에서 몇 안 되는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와칸다와 탈록칸의 전쟁이 시작되고 네이머를 죽이려던 슈리는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꿨고 그 결과 와칸다와 탈록칸은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엔딩에서 슈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빠를 보내주려 하는데 그때 나키아가 나타나서 사실 티찰라에게 사생아, 혼외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티찰라와 나키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은 투생, 다른 이름은 티찰라라는 걸 말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놀랍고 고민하면 할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곱씹는 내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우선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미덕이라 할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의 졸작이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이 영화 최대의 약점은 장면 하나로 보면 괜찮은데 연결해서 생각하면 숭숭 뚫린 구멍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몬다 여왕의 죽음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와칸다의 공격을 가하는 네이머, 와칸다에서 네로라 하는 전사인 은바쿠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정도로 네이머의 힘은 굉장했습니다. 그런 네이머는 명확히 라몬다 여왕을 노리고 왔고 라몬다 여왕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자신이 살기보다는 미국에서 온 죄 없는 소녀 리리 윌리엄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익사하게 됩니다.
이 장면만 보면 그럴듯해요. 라몬다 여왕의 죽음은 숭고함을 획득합니다. 그동안 여러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라몬다 여왕의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배우 연기도 좋아서 언뜻 감동이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일단 리리 윌리엄스는 지금 왜 와칸다에 있는 거죠? 멀쩡히 학교 다니던 애를 찾아가서 위험에 빠뜨리고 납치당하게 만든 것이 와칸다고 이걸 명령한 사람이 라몬다입니다. 물론 미국이 계속 무책임하게 리리를 이용하려고 할 거고 쿠쿨칸이 리리를 죽이려고 했기에 와칸다가 개입한 것이긴 하지만요. 거기에 라몬다는 슈리가 잡혀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슈리가 탈로칸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리고 탈로칸과 네이머 측의 의견이나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사절을 보내는 등의 최소한의 외교적인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채 나키아를 보내 일을 망칩니다. 거기에 집에 가고 싶다는 리리를 굳이 와칸다에 데리고 있다가 리리는 갈 곳 없이 방황하다 일에 휘말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라몬다 여왕의 희생은 숭고했으나 리리가 엮이게 되는 이 과정 전체에 억지가 가득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문명,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사실상 싸울 이유가 없으니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거죠. 저는 나키아가 탈록한 여성을 살해하고 슈리가 이러면 전쟁 난다고 할 때부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고요? 그리고 리리 윌리엄스는 정말 최악의 캐릭터입니다. 리리에 비하면 아메리카 차베즈는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일단 리리는 이 영화에서 아무런 서사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풀리지도 않았고 와칸다와 같이 움직이면서부터는 그냥 이야기에서 겉돌면서 계속 끌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리에게 아무런 고뇌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갈등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 원리도 철학도 이야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블 역사상 가장 멍청한 캐릭터 활용은 단연 리리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빌워를 생각해보죠. 리리처럼 새로운 캐릭터가 둘이나 나왔습니다. 티찰라와 피터 파커. 티찰라는 시작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오열한 티찰라는 명확하게 복수를 천명하며 자신의 캐릭터를 어필합니다. 여기에서 서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잃은 왕자, 그러면서도 복수에 눈이 먼 캐릭터, 마지막에는 복수의 대상을 용서함으로써 복수를 완성하는 고결함을 지닌 인물로 제시됩니다. 피터 파커의 경우는 워낙 슈퍼스타기는 하지만 토니와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신이 가진 고민과 고뇌를 드러내면서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리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결국 리리 윌리엄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바로 사이코패스 살인광입니다. 저는 이 리리 윌리엄스가 명백한 사이코패스 성향의 살인 중독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리리의 원래 설정은 나쁘지 않아요. 아이언하트 슈트 만들어서 비행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정도의 학생이었죠. 나이는 19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천재적인 지능을 지닌 공대생이지만 19의 나이에 평범한 학생이 리리의 정체입니다. 만약 리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살아온 소년병 출신이라고 한다면 즉시 제가 정정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리리는 아마도 평범한 학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리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납치당하고 또 와칸다로 옵니다. 그리고 라몬다 여왕이 자기를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물론 라몬다 여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리리가 위험에 처할 일도 없었겠지만 아무튼 리리는 라몬다 여왕에게 빚을 진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죠? 영화는 황당한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리리는 갑작스레 자총에서 전쟁터에 투입됩니다. 전사로서요. 그리고 아이언하트 슈트를 입고 신나게 날면서 탈록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손에서 리펄서건 같은 게 나가고 탈록한 병사들이 쓰러지는 게 보입니다. 상당히 강해서 네이머에게도 한 방 먹이죠. 밥소사, 이게 말이 됩니까? 고작 19 소녀가, 그것도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학생이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신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다? 도덕과 윤리는 어디 갔죠? 사람한테 대놓고 리펄서건을 쏘는데 설령 만에 하나 맞은 상대가 하나도 안 죽었다고 해도 이거 살인미수 아닌가요? 마블은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리리는 여기에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굳이 왜 리리의 손을 더럽히는 거죠? 왜 평범한 아이를 사이코패스로 만드냐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대고 비비탄 총을 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아이는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신나게 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요.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곳에서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언맨에서 토니는 자기가 판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 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군수 산업을 포기할 정도였는데, 그 후계자라는 리리는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것 같네요. 이게 마블이 맞습니까? 더 웃긴 건 슈리에게는 살인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슈리는 은바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포했고,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리리 같은 사이코패스 살인광이 활약할 무대도 마련해줬고요. 그래놓고 본인은 정작 네이머를 죽이려니 양심에 걸리고 손을 더럽히기 싫었는지, 아니면 뭐 영화에서 제발 오빠의 유지를 이어받은 거라고 생각해줘 라고 간청하듯 진짜 오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이머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연인 리리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데 슈리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장면은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었고 티찰라의 계승자면서 동시에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반영된 장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장면만 보면 괜찮은데 연결해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 다음은 감정입니다. 이 영화는 슈리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슬픔이나 공감의 정서가 번져 오지는 않고 끔찍할 정도로 지루한 장면이 연속될 따름이죠. 분명 영화는 오빠를 잃고 리더를 보내버린 슈리의 상황, 그리고 탈록한과의 전쟁에서 갈등하게 되는 슈리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슈리에게 주어진 것은 상황에 휘둘리는 주인공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특히 네이머와의 관계에서 슈리는 계속해서 수동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다 보니 슈리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액션과 이야기의 흐름, 마지막에 전쟁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우선 네이머의 초반 침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머는 원래 원작 코믹스, 그러니까 서브마리너 시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안티 히어로였죠. 하늘을 나는 능력도 슈퍼맨보다 먼저였습니다. 히어로 코믹스 역사상 최초로 비행하는 히어로로 등장했죠. 또한 아틀란티스 국왕이라는 설정이며 영화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물이 근처에 있을 때는 헐크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히어로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표현하려 노력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연출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슬로모션도 문제지만 저는 네이머가 그렇게까지 강한 히어로라는 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이머가 힘을 과시할 다른 상대도 마땅치 않았고, 강력한 힘이래봐야 헬기를 부수거나 날아가는 전투기를 파괴하는 장면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 강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게 헐크급이라는 충격을 주지는 못해요. 네이머가 헐크급이라는 걸 관객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연출이 훨씬 더 강렬하거나 아니면 네이머가 상대하는 적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은바쿠를 쓰러뜨린 정도로는 헐크급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죠. 네이머의 표현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와 탈로칸이 마야 문명 출신이고 스페인의 침략으로 인해 바다로 떠난 신비의 종족이라는 설정도 좋았습니다. 백인들의 죄에 대해서 짧지만 다루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백인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존재를 언제나 이권에 개입하고 호시탐탐 탐욕을 드러내는 침략자로 규정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결국 탈로칸과 와칸다가 충돌하는 것도 미국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니까요. 다만 캐릭터의 표현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특유의 대사 임페리우스 렉스를 외치지만 발목에 난 날개는 뭐랄까요? 좀 귀엽다고 할까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 개성도 충분하지만 강력한 히어로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너무나 앙증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나온 표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는 장면, 그리고 에릭 킬몽거를 만나는 대목은 신선하죠. 슈리라는 인물 자체가 에릭 킬몽거처럼 전통에 반하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 내내 슈리는 와칸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슈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오빠와 같은 고결함을 가질 수 없는 인물이고, 그래서 킬몽거가 슈리를 맞이했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슈리는 국왕이라는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설정상 자유롭고 전통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와칸다와 같은 원시적 부족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에 영화는 자기 부정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죠. 오빠와 달랐던 슈리가 오빠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장면, 저는 그 역설적 장면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슈리의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도 자신의 어깨에는 국왕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 슈리는 슈리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와칸다 국왕으로서의 선택을 합니다. 슈리가 가장 존경하는 국왕은 역시 오빠였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에 슈리는 마지막에 와칸다 전통의식에 참석하지 않은 거죠.
왕이 참여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슈리가 여전히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의 암시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슈리는 와칸다의 수호신 블랙팬서로는 활동하되 와칸다의 국왕으로서 활동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가설이죠. 슈리에게는 국왕으로서의 위엄이나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설정상 그렇죠. 그렇기에 슈리를 그저 자유로운 블랙팬서로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마지막 전투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세계 최강국이라는 와칸다의 눈물나는 병력 동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와칸다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들은 냉병기를 들고 싸웁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흑인들은 좋은 건가요? 여전히 당신네들은 창과 칼 휘두르는 야만 부족이고 싸움으로 국왕을 가리는, 서로 맞다이를 떠서 이기는 쪽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방식을 전통이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이라는 두 글자로 치장한 야만적인 방식에 반대합니다. 부족의 전통은 전통대로 남기되 발전한 국가답게 국왕의 선출 방식은 변경되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바쿠의 도전에 슈리가 전통에 따라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블랙팬서의 힘이 없는 슈리가 은바쿠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럼 은바쿠가 왕이 되어야 하나요? 이게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마교도 아니고 강자존을 따르나요? 아무튼 제 불평과는 달리 영화는 진행됩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는 병력으로 커다란 배 한 척 믿고 바다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는 와칸다의 선택과 마지막 전투 장면의 힘없는 진행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하의 미국을 상대로 전쟁하겠다고 큰소리치는 탈로칸의 병력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물폭탄 던지는 걸 빼면 고작 와칸다 배 한 척도 제대로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 미드웨이 해전이 대략 80년 전이던가요?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전투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수트에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결국 오코에에게 그 수트를 입히고야 마는 영화의 고집이며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기에는 너무나 귀여운 수준의 전투가 벌어지죠. 결국 창과 칼로 싸우는 겁니다. 네, 저도 압니다. 그 창이 비브라늄 창이라는 걸요. 그래봐야 냉병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냉병기로 제대로 된 대형이나 부대 단위 전술도 없이 마구잡이 백병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원래 탈로칸의 병사들은 무슨 불사신처럼 아무리 때리고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후반에는 그런 설정이 없어졌는지 와칸다가 잘만 싸웁니다. 너무 강해 보였던 탈로칸의 장군들도 그냥 평범하게 육박전을 벌일 뿐입니다. 이게 정말 일반 병사들처럼 싸우니까 이게 히어로 영화를 보는 건지 그냥 무술 영화를 보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네이머와 슈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리의 방식은 네이머를 말려 죽이는 거였죠. 네이머를 충분히 말리고 사막까지 와서 싸웁니다. 최대한 네이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싸웠는데도 슈리는 사실상 네이머에게 패배했죠. 하지만 슈리는 결국 화염방사로 네이머를 구워버리고 네이머는 슈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역대급 장면이 등장하죠. 슈리와 네이머가 같이 날아오면서 싸움을 멈춰라 라고 외치는 장면과 그 말을 듣고 모두 싸움을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는 기막힌 장면입니다. 양측이 전쟁을 그만두는 이유와 방식이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서로 엄마 이름 물어보고 화해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또 알아요? 이름 중간에 마사가 들어갈지? 할 말은 많지만 더 길어질 수 있기에 이제는 마지막 핵심을 말해야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또 지면에서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 영화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걸 논합니다. 흑인 여성이 중심에 서 있다는 뻔하고 지겨운 말들입니다. 이 영화는 백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흑인 여성이 주도적이며 미국의 역할을 철저하게 배격함으로써 보다 넓은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서 저는 무슨 레퍼런스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래되고 낡은 이야기, 그저 PC라고 하면 그저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 나오면 영화의 내용과는 별개로 넓고 깊고 새롭고 도전적이며 혁명적이라 말하는 고리타분한 그리고 무척 비겁한 이야기에는 신물이 다 나옵니다. 흑인이 중심이 되는 영화가 나오는 거 좋습니다. 흑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고 또 체드윅 보스만을 아쉬워하는 이유가 그가 주인공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당연히 저는 흑인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성애자 주인공이든 장애인 주인공이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흑인 여성이 이 영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유로 왜 이 영화의 가치가 평가되어야 하는 거죠?
영화라는 것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나 아니면 포스터나 표어 같은 매체입니까?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면 영화의 내용이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아니, 좋은 건 맞죠. 근데 그 좋은 것의 범위가 영화의 완성도까지 포함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참 간단하군요. 주인공 일행을 흑인 여성, 유대인 동성애자, 아시안 장애인, 히스패닉 트랜스젠더 등으로 구성하고 적들은 백인 남성으로 도열해버리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영화는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영화를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주장이 확실한 영화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고 그런 작품에 있어서는 작가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PC적인 메시지와 움직임이 모든 영화에 동일하게 면죄부를,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까방권을, 그리고 이 영화는 여성, 흑인, 동성애자가 모두 나오므로 훌륭함 이라는 게으른 평자들의 표창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영화는 뭔가요? 히어로 영화입니다. 우리는 마블의 히어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히어로 영화를 평가할 때 저는 예술 영화를 평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건 참으로 격려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게 영화 자체의 평가나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찰라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PC를 완성하기 위해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미혼모 이야기도 넣고 뜬금없이 오코에가 동성애자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마치 전시하듯 PC를 끼워 넣는 겁니다. 왜냐? 오래된 낡은 평론계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부분의 눈치를 보면서 이른바 평가 요소를 정해둔 거거든요. 흑인이 주인공인가, 여성이 주인공인가, 장애인을 등장시켰는가, 그들에게 고른 활약을 주었는가,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반드시 동성애자인가, 이런 부분을 다 하나씩 충족시켜야만 그들의 표창장, 아니 훈장을 자랑스럽게 두를 수 있으니까요. 정말 빌어먹을 일이죠. 저는 슈리의 블랙팬서가 약해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 저는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고 아마 아주 무식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말하겠습니다. 슈리의 몸은 너무나 왜소하고 그렇기에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킬몬거나 티찰라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너무 작은 블랙팬서가 되었죠. 누군가는 이걸 편견이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편견입니다. 덩치 큰 곰이 강해 보이고 덩치 큰 사자가 강해 보이는 것도 편견이라면 말입니다. 작은 동물들도 강할 수 있죠. 스컹크 같은 동물들은 자신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럼 슈리의 블랙팬서에는 어떤 무기가 있죠? 슈리의 블랙팬서가 보여준 액션을 보고 지금 당장 블랙팬서 1편의 액션을 보면 슈리의 블랙팬서가 펼치는 액션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지, 그리고 슈리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슈리의 블랙팬서가 강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오빠가 가진 슈트와는 전혀 다른 기능이 있다거나 슈리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시그니처 무브 정도는 나와줘야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게 일절 없었습니다. 정말 안일한 선택이었고 그렇게 슈리의 블랙팬서는 망했어요. 액션은 무너졌고요. 그렇다고 저는 흑인 여성을 싸잡아서 약해 보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슈리는 약해 보여요. 하지만 오코에도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코에는 강인해 보입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로 그 정도의 힘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영화고 또 오랜 시간 훈련한 특수한 군인이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코에는 충분히 강인한 인상에 몸도 다부지고 근육도 보입니다. 신체도 건장합니다. 오코에에게 블랙팬서 슈트를 입혔으면 슈리가 입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블랙팬서가 되었을 겁니다.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코에와 오코에 주변의 전사들은 모두 강해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슈리의 왜소함에 대한 것이지 여성의 왜소함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성 서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많은 방송에서 그리고 칼럼에서 여성의 시선이 영화계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주 언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이 영화의 방식이 싫은 것뿐입니다. 저는 히어로 영화로서의 완성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작품이 흑인 인권운동 영화가 아니라 그저 잘 만든 블랙팬서 영화이기를 바랐습니다. 영화만 잘 만들었으면 흑인이면 어떻고 흑인 여성이면 어떻고 동성애자면 어떻습니까? 다만 제가 비판하는 것은 영화의 단점을 정치적 메시지가 덮어버리는 기현상입니다. 이제 그만하죠.
영화에 대한 비평은 영화의 내적인 요소들과 표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뤘으면 합니다. 영화가 지닌 프로파간다가 영화의 가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와칸다가 싫고 이 지루하고 형편없는 이야기에 다른 이들처럼 PC 훈장을 달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 나왔습니다. 샹치는 액션이라도 재밌고 적어도 양조위가 이 어린 것들아 연기라는 건 이런 것이다 를 보여주는 재미가 있었죠. 최근 나온 마블 영화 중에서 최악의 작품을 저는 와칸다 포에버로 잡겠습니다. 2시간 40분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리리 윌리엄스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를 팔기 위해 끼워 팔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만한 구석이 없었던 와칸다 포에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여담이지만 쿠kul카는 잘 알려졌듯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 등에서 신성시하는 케찰코아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마야 문명을 등장시킨 건 좋지만 스페인의 침략을 그저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나 노예화 정도로 연출하는 데에서 이 영화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긴 스페인 침략의 참상을 영화로 묘사했다간 R18 등급이 되었겠지만요. 결국 저는 이 모든 것이 상업적인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묘사가 허전했던 것도 PC를 앞세운 것도요. 자본주의의 뒤에서 PC를 내세우고 이속을 챙기는 디즈니의 기만에 신나서 훈장이나 걸어주는 일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